수필 창작,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재기.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비평뿐만 아니라 창작론도 주관적인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문학의 창작과 수용은 원래 개성이라는 원칙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창작론을 정립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점을 전제하고 문학적 관습의 의미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쩌면 창작론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원칙의 의미를 무시하지 않는 한 나름대로의 방향과 논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학작품 창작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우선 이러한 문학적인 전통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보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단계에 자신의 개성적인 창작론을 적용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여기서는 필자가 이런저런 계기로 피할 수 없었던 수필 창작론, 강의에서 강조했었던 몇 가지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수필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수필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 작품이 어떤 내용, 주제, 사상을 담고 있느냐가 작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심각한 생각과 고상하고 품위 있는 취미와 도덕적인 인생관이 담겨져 있으면 그 작품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언어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한 언어로 된 모든 글은 주제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용만을 우선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가? 모든 작품의 핵심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미학적인 차원에서 그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는 문학작품의 경우 주제보다는 주제를 담고 형상화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글쓰기 훈련을 통해 해본 사람이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넓게 말하여 글의 형식이라고 하자. 글의 형식 중에서 글 쓰는 사람이 고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글의 구성이다. 수필을 흔히 붓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말한다. 그 형식이 매우 자유롭다는 뜻이다. 형식적인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수필의 구성을 은연중에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수필에 비해 소설과 희곡은 그 이야기 전개가 복잡하니까 구성이 중요하고 수필은 단순하니까 구성이 별로 문제시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이야기 전개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욱 구성에서 미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수필 창작에서 구성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학작품에서 구성의 바탕은 시간의 원리다. 문학을 시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전개와 그 구성이 시간의 흐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구성이란 한 작품을 이루고 있는 여러 화소들의 시간적인 선후 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화소들의 시간적인 배치에서 비롯되는 미적 효과는 그 화소들의 수보다 훨씬 다양하다. 여기서 구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시간 예술인 문학에서 구성은 처음, 중간, 끝의 틀을 취한다. 창작에서 구성의 문제는 이러한 틀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다. 처음, 중간, 끝의 틀이 중요한 것은 문학작품 창작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다. 시간이 전제된 모든 인식과 미적인 판단은 이 기본적인 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이면서 또한 미적 균형의 문제다. 수필 작품을 창작하면서 처음, 중간, 끝의 구성틀을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제의 성격이나 작품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작품의 구성은 형식적인 틀이라기보다는 인식의 내용이고 방법이라 하겠다. 수필을 교술 장르로 분류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서정, 서사, 극문학의 3대 장르의 교술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문학을 크게 4대 장르로 분류한다. 교술이라는 말 속에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장르에 비해 수필은 교훈적인 성격을 많이 지닌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학은 가르침이라는 기능과 관련하여 양면적이다. 하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침을 배척하는 쪽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문학사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다. 문학의 기능은 크게 가르침을 주는 것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구분할 정도로 문학의 교훈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은 교훈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문학은 궁극적으로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독자의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교정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윤리적인 어떤 규칙을 강요한다. 이러한 규칙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때에 따라 존재의 본성과 생명력 분출을 방해하고 억누르기도 한다. 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해 말한다. 삶에 대해 말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와 존재의 의의를 밝혀주는 것이다. 문학이 삶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하고 그것의 의미를 캐내기 위해서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것에 다가가야 한다. 윤리나 이데올로기를 앞장세우면 진실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윤리나 교훈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가르침은 문학이 배척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 문학이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가르침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가르침을 의도하고 있는 문학은 작가의 목소리만 있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독자의 공간은 없다. 이런 경우 독자는 작가가 말하는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한다. 작가나 시인은 문학에서 삶이나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가르치려고 들면 독자는 반발하게 된다. 짜증까지 낸다. 작가와 독자의 상호소통이 문학이기 때문이다. 많은 수필 작품을 보면, 특히 초보자들의 습작을 보면 주제가 교훈적인 것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다. 교훈적이기 때문에 끝은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개성이 소멸되고 만다. 그렇고 그런 비슷한 작품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작품들이 주제를 교훈적인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분명 윤리적인 존재다. 사회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질서와 공동의 규범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문학은 윤리를 날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갈등에 주목한다. 거기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이 윤리를 배척한다는 것은 윤리를 무시하고 인간 본능만을 드러내어 강조한다는 말은 아니다. 윤리와 인간의 본성 사이의 갈등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윤리의 진정한 의의를 인식하는 것이다. 글을 쓰면서 윤리적인 입장을 취하면 작가 스스로는 떳떳해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독자는 무시당하는 꼴이 된다. 여기에는 분명 가식과 위장만이 있을 뿐 진실은 달아나고 만다. 작품을 쓰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윤리적인 주제가 강하게 노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글쓰기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글쓰는 이의 주체적인 반응이다. 우선 세계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깊은 이해 없이는 글쓰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의는 글이 세계와 관련된 무수한 정보를 어떤 관점에 의해 체계적으로 모으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 의존성은 모든 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루는 정보는 우선 정확하고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진실함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정보라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과 삶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해석이 주체의 의미 부여라는 점에서 그것은 인생관과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글은 어떤 문제에 관한 글쓴이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표출하는 방식이다. 글쓰는 이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주체의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외부와의 부단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형성된다. 어떤 관점이 주체의 주관에만 편향되면 그것은 편협한 고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외부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전제될 때 튼실한 세계관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글쓰기에서 외부 지향적인 시선과 사고는 필수적이고 글쓰기의 훈련은 당연히 외부와 접촉을 통한 다양한 경험 축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 현실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쓰기가 주체 밖에 있는 대상의 시선을 옮김으로써 가능한 것이지만 글을 쓰는 주체는 자기 스스로다. 글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가 글쓰기에 적절한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글쓰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른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글 쓰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물리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글쓰기를 자신의 일상과 분리시키지 않고 그 속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일상이 글쓰기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생활에 많은 여건을 맞추어가는 것이다. 서희는 자신을 글쓰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글쓰기에 가장 효율적인 자신의 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물론 이것은 외부와의 부단한 접촉을 강조했던 앞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글쓰기는 철저하게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자신의 공간에 갇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쓰기에는 이처럼 외부와의 부단한 접촉을 요구하는 한편 그것으로부터 단절을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러한 모순된 양 측면을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느냐가 중요하다.